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균형이다, 뭐 밸런스다, 뭐 조화다 얘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주 쉽고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 인체가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교정이다, 밸런스다라는 것의 실제 우리 몸의 이제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올바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 치면 신체 각 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올바른 방향이죠. 네. 인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올바른 방향은 뭡니까? 앞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숙이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숙여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요. 네. 이 우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세한 방향이 이제 앞으로 생활하는 것에 또 다른 세세한 이 방향인 거죠. 네, 올바른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의 성질은 바로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아주 유일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저절로 움직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걷는 거 배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는 거 배우는 사람 없어요. 네. 우리가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은 걷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걸어야지 어딜 가고 숙이기 위해서 숙이는 게 아니라 숙여야지 땅에 있는 걸 내가 짚고 뭐 이렇게 우리 어떠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어린애도 누구도 걷고 뛰고 숙이는 것을 배워서 하는 애들은 아무도 이제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교육하지 않아도 타고나게 그냥 알아서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걷는 방법을 배우고 숨 쉬는 거 배우고 허리 숨기는 거 배워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동작은 다 저절로 되는 거죠. 네, 저절로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저절로 되는 그 움직임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라는 거죠. 근데 균형이 망가진다. 흔히 이제 우리가 불균형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이거 이제 반대입니다. 이거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인체를 보고 또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하면은 참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사고로 좀 전에 우리도 환자도 우리 왔다 갔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딜 갔더니 무슨 전이증이래요. 무슨 중기 참 많은 걸 듣죠. 많은 걸 듣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체 자체 놓고만 보면은 아주 그 심플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한번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거라도 딱 들으면요, 내 복잡했던 머리가 단순해지면서 아주 산뜻해진다는 걸 내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뭐 현란하고 어떤 듣지도 못한 소리를 막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체를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체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한 문장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어쩌면 이게 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가 불균형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반대입니다. 뭡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저절로가 아닌 반대. 그건 뭐죠? 인위적이고 억지로 힘들게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저절로와 반대. 그럼 우리가 불균형인 사람은 과연 불균형인 사람이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느끼는 그 실제 느낌은 뭘까요? 내가 움직일 때 인위적으로 억지로 불편하게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불편하고 억지로 그러니까 또 얼마나 짜증날 거예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요새. 그렇게 움직이면 짜증나게 움직이니까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과 저절로 움직이는 이것은 너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사람은 항상 움직일 때 뭔가를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어요. 너무 당연해요. 걷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허리 숙여서 물건 짚는 것처럼 숙이는 게 어딨어요. 뭐 IQ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뭐 배울 게 뭐가 필요하고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IQ가 아무리 높아도 하여튼 내가 뭐 열심히 해도 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은 말 그대로 저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가 무슨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질이 틀린다는 거예요. 이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뭐 매년씩 흘러가는 거죠.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현상으로 병명을 지어주잖아요. 뭐예요? 측만증. 그렇죠? 뭐 이게 대표적인 거. 뭐 옷자다리. 또 뭐 있을 거예요? 뭐 족저근막염. 네. 그리고 또 뭐 있죠? 보시면 참 신경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불균형에 입각한 것들만 치면 이제 턱관절. 턱관절 그렇죠? 일자목. 50개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통증적인 이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참 좋아해요. 형태적인 거, 골반 틀어짐, 골반 벌어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측만증이든 오자다리든 족저근막이든 턱관절이든 뭐예요? 이 측만된 척추로 이 사람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에? 이 벌어진 오자다리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에? 이 틀어진 턱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비대칭도 또 있네요. 이 비대칭된 얼굴로 말하고 또 움직여야 되네. 또 앞으로 나간 또 거북목 또 이렇게 플랫한 일자목으로 또 그 목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이 모두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움직일 때 뭘 느낄까요? 항상 거울로 내 무릎이 얼마나 벌어졌나 이런 거 보지 않겠죠. 이 모든 사람이 움직일 때 뭘 느껴요? 이걸 느낍니다. 인위적이고 억지로고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이 움직일 때에 느껴지는 그 승차감은 인위적으로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치료가 되면 뭘 느낄까요? 난 척추가 이제 펴졌어. 그런데 인위적인 건 그대로 인위적이야.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고 또 걸 때마다 내가 어떻게 걷는 거지 자꾸 생각이 들어. 그랬는데 척추는 펴지고 다리는 펴졌어. 그럼 그게 치료가 된 걸까요? 우리 척추는 꼿꼿하기 위해서 척추가 있는 게 아니고 다리도 꼿꼿하기 위해서 다리가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척추는 척추에 해당된 움직임을 잘 하도록 척추가 있는 거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잘 해서 그 해당된 역할을 잘 수행해서 걸으라고 있는 거죠. 턱은 또 벌어지고 다물어지고를 잘해서 잘 말하고 잘 먹기 위해서 턱이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무조건 사람들은 똑바른 걸 좋아하잖아요. 물론 잘 움직이면은 이전보다는 많이 똑바라지겠지. 그런데 똑바른 것보다 중요한 게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똑바로 그러면은 겉은 똑바른데 속은 엉망진창인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승차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승차감이라는 게 뭘까요? 이전에 임의적이고 의지적이고 부자연스러웠던 게 이제는 자연스럽고 저절로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신체 불균형을 치료하는 주된 목적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한테 몇 시인가 예약을 했어요. 아주머니인데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불쑥 나타났어요. 왔어요. 하면서 이제 죄송해요. 네, 늦었네요. 제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요. 여기 온다는 생각을 깜빡 잊고 다른 데로 지금 제가 가고 있다가 버스 안에서 그걸 내가 여기 약속한 걸 봤어요. 내가 여기 오는 걸 까먹은 거 보니까 내 몸이 좋아졌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치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치료된지를 모르게 치료하는 사람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중에서 두 바퀴 못 돈 걸 두 바퀴 돈 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되는 게 안 됐던 사람을 남들도 다 되는 거를 되게 해주고자 뭐 특별합니까? 그리고 남들도 다 되는 그 당연한 거가 나는 안 되니까 얼마나 더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울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층만이나 옷자단이나 족저근막염이나 턱관절이나 일자목이나 비대칭이나 이게 따로따로 거야. 이게 거의 한 사람한테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쵸? 한 사람한테 있는 얘기.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하나로 그냥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움직임에 기인한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틀어진 건 관심이 많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저 척추는 본래 어떠한 움직임과 역할을 하는 거였지? 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생각하면 귀찮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층만 그냥 해놓고 보면 편하죠. 왜? 사람의 본질은 바로 이건 다 틀어진 얘기죠. 비대칭, 층만, 옷자가 다 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용어를 쓰고 층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옷자다리라는 용어를 쓰고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죠? 인간의 본질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 이게 바로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움직이지 않는 동상과 틀린 게 바로 인간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어야 된다는 이 속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이겁니다. 모든 기준은. 예를 들게요. 옷자다리를 예를 들게요. 옷자다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프리스를 받고 하여튼 치료를 받았더니 이제 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걸어줘요. 옛날에는 저기 신호등이 있었다면은 신호등에 서기 전부터 어떻게 해서 멈춰야지 생각했던 사람. 이제는 신호등이 오기 뭐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에서 마주 사람이 와. 그러면은 내 옷자리 다리인 사람은 내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오기 몇 미터 전부터 먼저 피할 걸 먼저 생각해. 이랬던 사람이 피할 걸 생각하지 않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피해져. 나도 모르게 신호등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워지고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예전에는 미리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막 성질이 급해져가지고 막 깜빡깜빡할 때도 막 뛰어가 무당면 한다네. 나도 내가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진짜 치료되고. 그런데 딱 보니까 옷자다리 벌어진 거 예전보단 좋아졌지만은 살짝 벌어진 거 그대로 약간은 있어. 벌어진 거 있어. 그래도 그건 치료 잘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뭐든지 본질에 입각해야지 치료입니다. 내가 숟가락 모양이 이뻐 동그랗고 근데 그래서 젓가락을 숟가락 모양을 만들었어. 젓가락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숟가락은 숟가락 역할이 있는 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나는 숟가락 모양이 좋으니까 젓가락이나 포크도 다 숟가락 모양을 만든다? 그러면 젓가락, 포크 역할을 뭐가 합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겉보기 고든 거 좋지요. 근데 이 사람은 겉보기에 좋게 생긴 마네킹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사람은 쇼윈도에 걸리는 마네킹이 아닙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편해야 되고 그 움직일 때 편한 게 내가 편해야 되는 거지 나를 보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움직일 때 자연스럽고 편한 게 그게 바로 치료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걸 겉모습에 너무 연연해야 돼요. 겉모습에 연연해가지고 치료될 것 같으면 측만이란 말이 없어야 되죠. 아, 치료되는데 왜 측만이란 말이 있어요? 오자다리란 말도 없어야 되죠. 그리고 비슷하게 다리 휘어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증상이 있느냐? 아니고 좀 오자다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오자다리로 느끼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렇게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은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방향이 우리의 본래 방향이니까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내가 1주, 2주, 한 달, 2달 또 몇 개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의 척추가 이뻐 보이고 그 사람의 다리가 이뻐 보이고 예전에는 그 벌어진 다리가 정말 못생겼는데 지금은 다리가 정강이가 살짝 휘었어. 그거는 여전히 조금은 있어.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뻐 보여. 왜? 제대로 움직이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척추가 너무 이렇게 플랫하고 이런 게 보기 싫었는데 왜? 나무토막 같으니까. 이제는 그 척추가 제대로 된 움직임에 상등감 있게 움직이니까 그 플랫한 척추가 이제는 너무 멋있고 우아해 보여요. 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고 잘못되게 움직이고 제대로 움직이고가 사람의 느낌을 틀리게 합니다. 이거죠.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고 이게 가장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균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사실.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이제 좀 더 우리가 들어가자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저절로 움직인다는 게 하니까 어떠한 동력이 있겠죠. 저절로 움직이니까 그 동력이 뭐죠? 네, 척추라는 거죠. 척추가 우리 몸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죠. 척추 동력이 앞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건 뭐죠? 척추 동력에 의해서 신체 각 부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게 사실 우리 몸입니다. 자, 그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또 저절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몸에 동력을 제공하는 척추의 동력이죠. 척추의 동력이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척추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면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척추 동력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척추 동력이 작동을 안 하는 만큼 비례해서 나는 척추 동력이 해줘야 되는 일을 내 스스로 하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되고 그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많은 것들 우리가 아까 다뤘던 측면, 오자다리, 족저, 턱, 일자목, 비대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척추의 동력이 소멸된 겁니다. 마이너스 된 거죠. 진짜 그분들 이런 증상인 사람의 척추를 봐봐요.
척추 동력이 없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정말 그래요.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거 있죠.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모든 관절과 모든 근육을 해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신에 성의가 있어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동력이 손가락이면 손가락, 또 여기면 여기, 동력이 그냥 여기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척추 동력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는 하나하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참 이 치료의 매력이자 다행이고 참 우리 편에는 감사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하나를 찾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세세한 밀리미터 아닌 마이크로 단위의 그 적절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훈련을 시켜야 될 거예요. 왜? 저절로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의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물론 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만약에 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가 안 움직이면 거기만 이 사람은 아프거나 불편할 거예요. 왜? 그 자체의 동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척추는 척추측만 있는 사람은 척추측만만 딱 있고 옷자리면 옷자리만 딱 있고 발바닥 아픈 사람은 발바닥만 딱 아프겠죠. 왜? 그 자체니까. 근데 척추 동력이 망가진 것 때문에 의한 거니까 한 사람한테 측만도 있고 옷자도 있고 다 있고.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어디 가니까 측만이래. 예전에는 다리는 그래도 안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맨날 보니까 다리도 벌어지네. 이거 턱이 또 이게 떨어지네 이게. 나는 왜 그러냐. 진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다른 사람 괜찮은데 나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러네. 이제는 소화도 안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안쓰럽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냥 그러겠어요. 옆에서 막 맨날 술 먹고 다니는 사람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왜 나는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한 가지도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게 다 있어요. 네, 얼마나 그래. 근데 그거는 아팠을 때 문제고 척추 동력이 없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척추 동력이 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게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보너스죠. 왜? 이것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엊그저께 전화를 하면은 대부분 전화통화를 저랑 오래 하십니다. 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전화통화 오래 하는 거를 제가 시간만 되면 그렇게 이렇게 제가 부담 이렇게 좀 이렇게 귀찮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없었는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장시간 얘기하고 싶은 게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것도 있는데요 저것도 있는데요 이랬었는데 이것도 생겼어요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죠. 나 층만이 있는데 층만만 딱 있어요 하면 얘기가 짧아지죠. 전화통화 짧아지죠. 내가 예전에 층만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리가 좀 벌어진 것 같고 근데 그 다리를 붙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다리가 끌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발가락이 안 움직이기도 하고 어딜 갔더니 거기가 몇 번 막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꾸 허리를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허리가 어떻게 되기도 하고 이제는 씹을 때 자꾸 소리가 나더니 얼굴이 비대칭같이 얼굴이 변하고 그러니까 두피가 어떻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없던 비염도 생기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왜? 계속 연쇄자 기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그 얘기가 안 부담스럽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희한한 얘기겠지만 인체를 다 아는 제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문제지. 물론 본인한테는 이건 그냥 이거 귀신이 보컬 노릇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다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이제 길어지죠. 사실은. 왜? 저도 몸이 불편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척추 동력이 왜 소멸되는지 관심이 있겠죠? 우리의 관심이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척추 동력은 왜 소멸하느냐? 이걸로 이제 가봅시다. 이걸로 봅시다. 척추 동력은 왜 소멸하느냐? 자, 일단은 인간 자체 척추가 어떠한 형태와 구조에서 세팅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겠죠. 사람의 척추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죠. 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적으로 어떻게 되죠? 대부분 이렇게 그죠? 수직으로 세워서 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여기에서 중력을 수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수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 하중을 수직으로 받으면서 인체는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있겠죠. 중력에 대해서 질 거냐, 이길 거냐, 이 두 가지 우리가 경우에서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중력에서 지면은 쓰러지겠죠. 중력을 견디면 안 쓰러지겠죠. 2차원입니다. 그러면 척추가 상승력이 강하게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대해서 지지 않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뭐죠?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1번 근육의 힘으로 서 있는다. 그래서 광배근이 강해야지 나는 잘 서 있을 수 있다. 안 쓰러지고. 그리고 복근이 강해야지 안 쓰러진다. 왜? 쓰러질 때 앞에서 버텨줍니까? 또 허벅지 근육이 강해야지 꿀복지를 해서 잘 쓴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등 근육이 약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 근육 약하면 안 돼요. 허벅지 근육도 약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헬스클럽 안 다니는 어린애들은 왜 잘 서 있는데? 걔네들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힘, 그 원천적인 힘은 바로 척추의 상승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서 있잖아. 그러면 척추의 상승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근육량이 엄청 많아. 그런데 척추의 상승력은 약해. 그러면 나는 서기가 힘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큼지막한 근육이 있는데 왜 서 있는 게 힘들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주위에서 흔히 봅니다. 근육이 되게 많은데 허리 아프고. 왜 그럴까요? 서 있기 힘들고 걷기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근육이 버텨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린애들, 알통도 없고 근육이 말랑말랑한 어린애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어른이 못 따라갑니다. 왜? 어린애들은 아직 중력을 덜 받았잖아요. 그래서 척추 상승력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 상승력에 의해서 사람은 서고 걷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그리고 척추의 상승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척추의 상승력에 도움이 되는 근육이 가장 좋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내가 등 근육이 있고 내가 복근이 있어. 그런데 이 근육이 척추를 하강시키는 방향의 근육을 가졌고 그 근육이 막 겉으로 봤을 때 막 드러난다. 사실 그 근육은 겉보기에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척추에는 좋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좋은 근육은 뭐예요? 척추의 상승력에 기여를 하는 근육. 척추가 상승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근육, 어깨 근육, 복근, 허벅지, 등부 이렇게 잘 조화가 돼 있는 근육이 사실은 좋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나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로저 페더러를 보고
로즈팔레더라고. 하나하나 보면은 울그락불그락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근육은 척추의 상승력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의 무게와 또 척추를 내리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척추가 지지하고 상승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향해 있는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질량의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있는 그 근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근육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좋은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척추 상승력. 척추 상승력에 입각한 각각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그럼 각각의 근육을 척추 상승력을 더 움직이게 만들까요? 그로부터 또 여기서 경우의 수가 생기죠. 네. 청미 씨가 있으면 이런 얘기 하는데 저기서는 막 종각이 벌었으니까. 자 봐보세요. 척추 상승력이 그러니까 척추 상승력을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돼요? 이런 근육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생겨요.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왔는데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앉지를 못했어요. 이제 서 있던지 누워 있던지 1년 반. 참 희한한 병이다 있죠. 앉아있지 골대 치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치료받고 이제 나한테 그 집안 식구를 딸도 2명이 있고 나한테 치료도 받고 한 명은 나한테 교육도 받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엉덩이가 나 사실은 우리 남편이 나를 가분수라고 부른대. 왜? 얼굴도 크고 가슴은 큰데 엉덩이하고 다리는 말랐다고 가분수라고 자기를 놀린다는 거야. 근데 원장님 나 운동도 안 하고 그랬는데 엉덩이 이거 어디서 생긴 거냐. 그리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50대 중반 후반 된 분이 50대 후반인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척추가 상승하면서 옛날하고 틀리게 척추가 상승하면서 계속 걸으니까 이 근육이 척추의 상승력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걸을 때 우리의 온 근육이 다 작동합니다. 그 근육이 척추와 조화롭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근육이 이쁜 근육, 또 건강한 근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척추 상승력을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근육은 이제 다시 재편성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은 광배근도 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광배근도 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 광배근이 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느낄까요? 밑으로 당기는 걸 막 느끼겠죠. 당기는 걸 막 느끼고. 그리고 광배근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광배근이 여기 팔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광배근이 밑으로 당겨지면 뭘 당겨요? 팔을 당겨요. 팔을 당겨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팔이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밑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이 어떻게 돼요? 약간 팔이 부자연스럽고 팔이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평소 습관이 뭐냐면 약간 팔을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짱을 끼는 습관이 있어요. 예, 팔이 밑으로 처지니까 팔이 안 처지나. 또 자꾸 여기에다가 이런 데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팔이 안 처지려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있냐면 팔을 밑으로 처지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팔을 자꾸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으면 좀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팔이 처지니까.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가 이제 팔짱을 낀다든가 이러죠. 나는 건방지지 않는데 자꾸 주머니에 쓰니까 나를 오해해서 건방지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현실이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냥 몸이 막 이렇게 막 불안한 상황에서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던가 자꾸 팔짱을 막 이렇게 끼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몸이 또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예. 그러니까 몸이 좋아서 팔짱 끼고 주머니에 손 넣는 거하고 척추가 내려와서 광배근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런 거랑 또 틀립니다. 이렇게 쭉 상승력이 있으면 척추가 펴져 보이죠? 그쵸? 척추가 쭉 상승력이 있으면 펴져 보이는데 척추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잡아보세요. 이때 밑으로 내려갈 때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척추의 불균형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얘가 척추가 해야 되는데 척추의 상승력이 없어서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척추의 불균형 질환이 되는 거죠. 예, 이 경우의 수를 이제 볼게요. 척추의 상승력이 쭉 당겨주면 있죠. 근데 척추의 상승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죠. 왜? 중력 때문에 얘가 밑으로 쭉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경우의 수, 자 봐보세요. 척추가 상승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얘가 그냥 내려올 때 밑에 뭐가 있어요? 골반이 있죠. 그럼 골반에 부딪혀요. 그럼 이때 경우의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냥 척추가 곧대로 내려온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또 내려가는 걸 막기 때문에 이때 척추가 흔히 얘기하는 휘어집니다. 휘어지는 경우의 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잡아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측만이에요. 측만.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올 때 경우의 수. 왼쪽으로 틀어지든지 오른쪽으로 틀어지든지 경우의 수죠. 그러면은 또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내려올 때 앞으로 휘어지면서 내려오든지 뒤로 휘어지면서 내려오든지 이게 경우의 수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가 많겠어요? 1번 앞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다. 2번 뒤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다. 3번 5명은 앞으로 휘어지고 5명은 뒤로 휘어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척추의 관절은 뒤에 있기 때문에. 척추는 우리가 앞에는 출체로 돼 있고 디스크로 돼 있고 뒤에가 관절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을 때 관절인 뒤에가 벌어져서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 계속 이렇게 안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은 척추가 등 뒤로 튀어나와 보이게 보입니다. 그러겠죠? 척추가 등 뒤로 튀어나와 보이게 보인다.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요? 측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걸 전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걸 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척추 후만에서 척추 측만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척추 측만에서 척추 후만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현상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척추 측만이 척추 후만이 많아요. 그리고 척추 후만이신 분들이 척추 측만도 많고 앞으로 척추 측만이 많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이게 별개입니까? 아니죠. 척추 후만이나 척추 측만이나 같은 거예요. 왜? 척추의 상승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뒤로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척추 후만과 척추 측만은 척추 상승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척추가 내려가는 상태에서 보이는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현상. 그래서 많은 관찰을 하면은 척추 후만인 사람들이 척추 측만이 많이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통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것은 뭐냐? 척추
척추 상승력이 없음으로 생기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측만을 필려는 행위나 뒤로 나오는 척추를 앞으로 집어넣기 위한 어떠한 일련의 행위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이유가 얘는 아무 이유 없이 휘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뒤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척추 상승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려오면서 휘어지면서 그렇지. 된 거기 때문에 얘가 상승력이 있어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뒤로 나왔으면은 얼마만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냐? 가보되면. 얼마만큼 집어넣어야 되냐고. 얼마만큼이라는 게 나오겠죠. 얼마만큼은 어디에요? 그 사람한테 맞는 상승력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만큼 척추는 뒤에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척추 측만 정도 아니 100% 다 펴져요? 이것도 상승력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만큼 세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세워지는 거죠. 펴지는 거예요? 상승력인 거예요? 상승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상승력 발생해서 이제 뭐 할 거예요? 맨날 이제 나 펴졌다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상승력이 있다는 것은 척추 동력이 만들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움직임은 올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움직이는데 그 대표적인 건 뭐예요? 첫 번째, 보행. 그래서 보행이 매우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척추 후만이나 척추 측만이 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척추에 의해서 걷는 게 아니라 척추는 가만히 있고 다리로 아니면 그냥 어거지로 걷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척추 측만이나 척추 후만 이런 분들이 보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안 아플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척추 측만이나 척추 후만이 몸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만큼 근데 저한테 이렇게 들어올 때 뒤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 척추 측만이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선생님 나 좋아져서 이렇게 안 들어와. 들어올 때 뭐예요?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보행이 버터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행으로 사람이 보이지 척추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는 잘 안 보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 틀어지고 보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보행이 많이 지장이 이제 있는 이제 분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척추 상승력과 인체 척추의 구조를 알면은 인체가 매우 다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몰라봐요. 척추 후만에 척추 측만 몇 프로? 척추 전만에 척추 측만 몇 프로? 척추 후만에 몇 도의 각도가 측만에 몇 도의 각도가 많더라? 이걸 제고한다면은 학문적으로는 뭐 많은 학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또 우리가 공부를 사실 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척추 상승력을 알고 아주 단순하게 척추의 관절은 뒤에 있다라는 이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인체가 왜 후만이 많은지, 왜 측만이 되는지를 매우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